여러분, 자유로운 사상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유사상가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이 말은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깊숙한 정통, 즉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인 사람들을 비꼬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자유사상가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철학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것들이 거짓되거나 무의미하거나 심지어는 해롭다고까지 비판하며 우리 사상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즉 스스로의 정신을 해방시키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철학 여정 중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자유정신 3부작, 즉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그리고 즐거운 학문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엇이 니체를 자유사상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와 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체의 날카로운 비판, 그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 사상, 철학들을 어떻게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고 보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환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니체의 자유정신 3부작 중 첫 번째 저서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그의 다른 저작들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우리는 보통 니체를 신은 죽었다와 같은 대담한 선언을 하고 열정적이며 때로는 광기 어린 문체로 철학을 이야기하는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와는 정반대로 차갑고 냉정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니체는 책의 서두에서 인류가 소중히 여기는 개념들을 가혹한 과학적 렌즈 아래에 놓고 그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검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목표는 낡은 관념들을 철저히 파괴하여 자유정신이 어떠한 환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기존의 통념을 과학적 발견에 비추어 재평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관념들이 사실은 텅 비어 있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니체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당시 니체는 철저한 결정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듯 우리의 결정 역시 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택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격 때문에 특정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성격은 유전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니체에게는 이 기계적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영혼이나 조건 없는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지배하는 냉혹한 필연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명백한 진실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굳게 믿고 있을까요? 니체는 그 이유가 책임과 의미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존재를 충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심리치료기법 중 상당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도록 설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고 우리의 선택이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했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그 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결정이 그저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깊은 절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통제감과 힘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니체 역시 이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정론이라는 진실을 외면해 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니체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논의는 그저 미신일 뿐입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가치 구분이 사라집니다. 누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저 정해진 톱니바퀴에 따라 움직이는 고깃덩어리들만 있을 뿐입니다. 니체가 폐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형이상학 그 자체입니다. 형이상학이란 현상 세계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탐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형이상학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신과 천국을 포함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모든 형이상학적 사유를 거짓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합니다. 그는 우리 인식 너머에 어떤 궁극적 실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영역은 우리에게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주장은 자유의지, 도덕과 함께 불길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그는 형이상학이 종종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의 단조로움이나 고통에 불만족한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세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예를 다시 들자면 만약 이 삶이 신의 영광과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니체는 형이상학의 죽음이 인간에게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진리를 위해 자유정신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교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 모든 파괴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그는 진리가 어디로 이끌든 그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자유의지, 도덕, 형이상학과 같이 존재를 좀 더 충만하고 의미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던 위안의 개념들을 모두 제거했을 때 삶에 견딜 수 없는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유정신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삶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환상도 없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니체의 후기 저작 중 하나인 이 사람을 보라에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니체 철학의 상당 부분을 요약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단독자로서의 개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니체는 다수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자유정신의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이 발견하는 진리들이 근본적으로 인류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도, 선악도, 형이상학적 세계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유정신의 탐구는 사회의 근본적인 가정을 침식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니체는 이러한 진리가 사회에 해롭다고 말하는 대중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개의치 않을 뿐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의 철학적 프로젝트는 고독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적인 탐구는 반드시 혼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사회 바깥에서 마치 외부인처럼 사회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탐구의 이름으로 기존의 모든 관념을 폐기한 그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도덕에 집중합니다. 아침놀이라는 책에서 니체는 도덕 체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도덕의 편견에 관한 단상이며 니체는 도덕을 바로 이러한 편견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도덕 철학 뒤에 숨겨진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충동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충동들 중에는 습관, 관습, 전통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태어난 사회의 관습의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비판 없이 흡수하고 거의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자유정신이 사회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단지 사회가 그들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쳐 그 사회의 관습, 편견, 도덕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정신은 자신이 자라온 공동체에 의해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니체는 도덕을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힘이나 쾌락을 위한 심리적 유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습관, 관습,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이 된 것으로 봅니다. 도덕과 종교 사이의 긴밀한 철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니체가 종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기독교, 불교, 브라만교의 목표가 신자에게 힘의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민과 같은 고전적인 도덕적 감정 역시 힘의 과시이며 연민을 받는 약자는 그 연민을 통해 강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느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체의 생각이 단순한 철학적 비판을 넘어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는 동기를 파헤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성한 관념들의 기원과 비합리적인 목적을 검토함으로써 그 관념들의 신성함을 벗겨내고 동기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이러한 관념들이 하늘이나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을 신비의 영역에서 끌어내려 평범한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태도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정신의 이 측면은 사회에 대한 니체의 전반적인 비판과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러한 관념들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정, 그리고 가장 위험한 여정은 진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경구, 광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소위 광의는 단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수년간 남아있을 신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의 가치입니다. 진리가 좋은 것인지 의심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영상 내내 암묵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는 금지된 진실을 하나씩 밝혀낼 때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지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픈 진실이라도 아는 게 낫다고 말하죠. 하지만 잠깐, 니체는 방금 세상에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세상에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니체의 자유정신 프로젝트의 정점입니다. 신,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미신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그는 이제 가장 위대한 미신, 즉 진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고자 합니다. 명심할 점은 니체가 진리가 종종 유용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건설하는 엔지니어가 방정식을 마음대로 지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체로 진리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논증의 구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래 프로젝트를 스스로 허물어뜨립니다. 진리의 가치를 가정하고 시작했던 탐구는 결국 모든 가치를 무너뜨렸고 마침내 자기 자신, 즉 진리의 가치마저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 역시 다른 모든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형이상학에 대한 관찰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골치 아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궁극적 실제에 대한 가치 있는 진실은 없다. 오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예측만이 있을 뿐이다. 니체는 우리가 진리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진리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제시한 낡은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 혹은 현상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주가 차갑고 무관심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 가치가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계몽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계몽주의 가치를 표방하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유 방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우리에 의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허무주의의 구멍에 빠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리만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스스로 파괴할 자유는 있었지만 창조할 자유는 없는 허무주의적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역설적인 탈출구가 열립니다. 그 자체로서의 진리의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자유정신은 세계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 힘을 스스로에게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 창조를 향한 자유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보이게 했던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니체는 우리 철학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을 제안할까요? 그의 주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이버맨시, 즉 초인의 세 가지 변신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낡고 폐기된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정신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진리, 객관적 도덕, 신의 가치에 대한 집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지휘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더 높은 무언가에 의지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이제 그것들 없이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이 더 높은 권위에 대한 갈망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길,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의지, 혹은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직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의지를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일련의 충동들로 봅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적 분열로부터 해방시켜 의지가 레이저처럼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된 의지는 이 모든 더 높은 진실들이 제거되었을 때조차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난로에서 손을 뗄 때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손을 움직여야 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감각입니다. 니체는 잔인함의 의지나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같이 추하고 악해 보이는 충동들까지 포함한 모든 충동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직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니체는 삶의 미학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삶 자체를 심지어 최악의 측면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잘 풀리거나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서조차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끔찍한 부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비극 예술에서 영감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비극 예술에서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조차도 일종의 기묘한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띠게 됩니다. 또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철학자가 자신의 특정한 심리적 구조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치를 시험해보는 실험적인 태도를 점점 더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모르 파티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삶 자체를, 그것이 고통을 가져오든 행복을 가져오든 편안함을 가져오든 어려움을 가져오든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매혹적인 사고 실험으로 마무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삶을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모든 것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신은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운명이라며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삶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뻐하겠습니까? 니체는 만약 우리가 삶의 영원한 회귀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 자체를 너무나 가치 있고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다시 겪고 싶을 만큼 느끼는 자유. 과연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유 정신이 존재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치란 단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세상의 결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니체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 만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